진단은 명확했다. 재벌의 아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살아가던 한 소년이 나타나 단 5분만 달라고 말했다. 재벌의 믿음이 거의 사라져가던 그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심장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길,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와 치유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송민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울의 거리를 유일한 집으로 알게 된 8살 소년이었다. 마른 몸에 갈색 피부가 드러나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눈을 가진 그의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매일 아침 송민이는 강남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차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몇 개의 동전을 얻기 위해 희망을 품었다. 아저씨, 조금만 도와주세요. 송민이의 목소리는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겨우 벌어들인 적은 돈으로 그는 딱딱한 빵을 샀거나 때로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숙자들과 나눠 먹었다. 그는 상점 처마 밑이나 공원 벤치 또는 한강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곳은 밤바람이 덜 추운 곳이었다. 어머니, 오늘도 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민이는 매일 밤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올렸다. 송민이의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하느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매일 밤 그는 감사하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으며 어머니가 들려주던 기적과 희망의 이야기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게 해주었다. 아들아,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라. 송민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강태원, 45세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강그룹이라는 재벌 기업의 소유자로 수십 개의 고급 건물과 럭셔리 개발 프로젝트를 보유한 그의 이름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키가 크고 강인한 체격,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회색 눈에는 냉철한 계산이 엿보였다. 이번 분기 실적이 이 정도라고? 변명은 듣고 싶지 않네.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자네도 알겠지? 강태원은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강태원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든지 짓밟았다. 경쟁사를 파멸시키고 수백 명의 직원을 망설임 없이 해고했다. 그에게 세상은 강자와 그의 관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다. 회장님 지시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그의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조용히 걸으며 회장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실수도 피했다. 가장 경험 많은 임원조차도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울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은 상사의 분노를 피하려 했다. 강태원에게 감정은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일 뿐이었다. 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아들 민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강태원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지금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아들의 실망한 눈빛도 보지 않고 대답했다. 두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하나는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희망과 따뜻함을 간직한 세계. 다른 하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차갑고 메마른 세계였다. 이들의 삶은 얼마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차하게 될 것이었다. 서윤희는 강태원의 아내로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40세의 윤희는 고요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친절함이 녹아있는 초록빛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강태원을 젊은 시절에 만났고 당시에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믿었다. 태원 씨, 이번 주말에는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사 일이 산더미예요. 다음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강태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윤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대화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가 청담동 한 카페에서 대학생 강태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다. 그러나 결혼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냉정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윤희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강태원은 교만해졌고 돈과 권력에 집착했으며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윤희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에서 위안을 찾았고 강태원이 비웃었지만 허락한 교회 활동과 자선 사업에 헌신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항상 바쁘세요? 민호가 어느 날 물었다. 윤희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란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매일 밤 윤희는 남편이 어둠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민호는 강태원과 윤희의 외아들로 10살이었지만 2년 전부터 휠체어에 의존해 살고 있었다. 그것은 자동차 사고의 결과였다. 그날 강태원은 전화통화를 하며 과속 운전 중이었고 빨간 신호를 무시한 트럭을 보지 못했다. 충돌은 끔찍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민호의 외침은 이미 늦었다. 쾅!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회전했다. 사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민호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다. 의사들은 그의 척추가 손상되었으며 허리 아래로는 영원히 마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태원은 사고로부터 무사했지만 그날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후회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최고급 휠체어를 구입한 다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 태원 씨, 민호가 심리 상담이 필요해요. 사고 이후로 악몽에 시달려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고의 물리치료사를 다 고용하지 않았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요? 강태원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민호는 충격의 순간,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을 모두 기억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그가 더 이상 완벽한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매일 밤 민호는 꿈속에서 그 사고를 다시 경험했다. 그리고 매일 밤 윤희는 아들의 침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악몽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있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윤희는 속삭였다. 황금 세장 안에서. 윤희와 민호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비극과 아버지의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어머니의 선함을 물려받았다. 그는 다정하고 총명한 소년으로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자신의 방에서 창문으로 바깥 세상을 관찰하며 다른 현실을 꿈꾸며 시간을 보냈다. 민호야,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윤희가 아들의 방에 들어서며 물었다. 어머니, 이건 작은 왕자예요. 주인공이 다른 행성들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민호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윤희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 야구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민호는 아버지가 가정부들을 모욕하거나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어머니의 슬픔을 보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가 그렇게 슬프고 갇혀 있는 것을 보며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하느님, 제발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차가운 쇠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민호는 매일 밤 기도했다. 강씨 가족의 저택은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짜리 웅장한 건물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그리고 서울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10개의 방이 있었고 각각은 전 방보다 더 호화로웠으며 수입된 가구와 값비싼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호 도련님,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김 가정부가 공손히 물었다. 김 아주머니, 그냥 간단하게 김치찌개면 돼요. 고마워요. 그러나 민호는 항상 직원들에게 친절했다. 집안에는 8명의 직원이 있었다. 3명의 가정부, 2명의 정원사, 1명의 운전기사, 1명의 요리사, 그리고 민호를 위한 개인 간호사. 모두 괜찮은 급여를 받았지만 강태원에게 공포를 느끼며 살았다. 그는 그들을 단순히 하인으로 대하며 감사함 없이 항상 요구하고 작은 실수에도 해고 위협으로 처벌했다. 이게 뭐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커피는 82도여야 한다고. 이건 너무 뜨겁소. 강태원이 아침 식사 중 커피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새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요리사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직원들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직원들을 존중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은 윤희였다. 그녀는 각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으며 강태원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를 주었다. 박씨, 따님 대학 입학 축하드려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윤희는 정원사에게 봉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원사는 감격해 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공허한 사치와 감정적 냉정함의 일상이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존재.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의 진로를 급격히 바꿀 때까지 강씨 가족의 겉보기에 안정적인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에 의해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야, 왜 그렇게 창백해? 괜찮니?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빠진 것을 발견했다. 민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요. 강씨 저택의 사치스럽고 차가운 일상은 민호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급격히 중단되었다.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안색이 창백해지는 순간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된 윤희는 그를 신뢰하는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갔다. 최 선생님, 민호가 요즘 자꾸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요. 큰 문제는 아니겠죠. 윤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초의 소아과 의사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죠. 일상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히 경고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는 만일을 위해 심장 전문의와의 상담을 제안했다. 강남 최고의 대형 병원 심장 전문의 방문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여기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김태성 교수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윤희는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에게 말했다. 1년의 철저한 검사 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을 포함한 연구 끝에 진단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극도로 희귀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심장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파괴하는 퇴행성 질환이었다. 의사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에게서 그토록 심각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강 회장님, 부인께서도 앉으시지요. 김 교수는 진단 결과를 들고 입구에 들어섰다. 강태원은 표정을 굳혔다. 말씀해 보십시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김태성 교수는 상황이 요구하는 진지함으로 소식을 전했다. 민호는 최대 사흘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가능한 수술도 없었고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물도 없었으며 이식은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소용이 없었다. 최대 72시간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윤희의 비명이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강태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막대한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세계 대륙의 의학적 권위자들과 화상회의를 조직했다. 각각은 연구를 검토했고 각각은 같은 파괴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민호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강태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다 불러보겠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그는 덧붙였다. 회장님, 저희도 이미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했습니다. 답은 모두 같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윤희는 의자에 쓰러져 흐느꼈다. 윤희와 강태원은 침묵 속에 병원을 나왔다. 강태원의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마비되었다. 그날 밤 민호는 대형 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다. 그곳은 내부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최고급 스위트룸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윤희는 그의 곁에 머물며 손을 잡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영혼을 태우는 고통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왜 울어요? 병실의 침대에서 민호가 물었다. 윤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넌 어떠니, 우리 아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엄마. 민호는 용기를 내려고 노력했다. 병실 문 밖에서 강태원은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원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실험적 치료라도, 어떤 승인되지 않은 시술이라도, 아들에게 단 하루라도 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위해 수억 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그의 돈을 거절했다.
강 회장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김 교수가 차분히 설명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100억이라도. 강태원은 소리쳤다. 이건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불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의학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김 교수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불가능성의 문제였다. 의학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 윤희는 절망 속에 무너졌다. 민호는 사립병원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 설치되었다. 내부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옆에 있어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혼을 태우는 고통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윤희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는 그녀의 말과 달랐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벌써 붉게 부어 있었다. 민호는 영리한 아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다. 의사들이 진실을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 눈에 비친 공포와 아버지 눈에 비친 무력한 분노를 보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용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윤희에게 말했다. 비록 그 자신도 심장이 점점 더 어렵게 뛰는 것을 느끼고 지나가는 매 시간마다 피로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강태원은 변했지만 더 나빠졌다. 그의 교만함은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의사들에게 소리치고 소송으로 위협하고 아무도 그에게 줄 수 없는 답을 요구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병원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알아? 그는 김 교수에게 고함쳤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태원은 병원 복도를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밤새도록 걸었다. 어떤 것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제국, 그의 돈, 그의 권력 모두가 쓸모없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살 수도 없고 죽음에게 뇌물을 줄 수도 없으며 질병을 위협할 수도 없었다. 회장님, 잠시 쉬셔야 합니다. 그의 비서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날 내버려둬. 강태원은 소리쳤다. 이것은 강태원이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고 그것은 그를 미치게 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 창문을 통해 강남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도시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 수십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떨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중요한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으로 비즈니스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원은 병원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에서 민호는 건강했고 뛰어놀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쫓아 산책로를 달렸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웃는 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갑자기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그의 아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는 공허한 병원 복도에서 속삭였다. 치명적 시한의 두 번째 날, 강태원은 병원을 나섰다. 그는 흰벽, 민호의 끊임없는 하락을 보여주는 심장 모니터, 윤희의 조용한 눈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수입 고급 세단, 집 한 채보다 더 가치 있는 채 올라탔고 목적지 없이 운전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 운전기사가 물었다. 나가. 내가 직접 운전할 거다. 강태원이 명령했다. 운전기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강태원은 핸들을 잡고 도로로 나섰다. 그는 몇 년 동안 직접 운전한 적이 없었다. 그는 결국 강남의 붐비는 상업지역에 있는 신호등에 멈춰 섰다. 태양은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때 송민이가 나타났다. 소녀는 그의 마른 몸에서 헐렁하게 걸린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손을 뻗어 차에 다가갔다. 그는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다. 강태원은 그를 보았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의 모든 분노, 모든 무력함, 모든 고통이 목표물을 찾았다. 그는 급하게 창문을 내리고 행인들이 멈춰 서서 지켜볼 정도로 폭력적인 소리로 소년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꺼져!
이 더러운 거지 새끼야. 강태원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레온 쓰레기다. 아무 쓸모도 없어. 어디 하수구에서 죽어 있어야 할 놈이지.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널 감옥에 넣게 할 거다. 그의 울부짖음이 거리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녹화하기 시작했다. 송민이는 그 말의 강도에 놀라 뒤로 물러났다. 다른 거리의 아이들이라면 모욕으로 대응하거나 겁에 질려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송민이는 단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큰 갈색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돌아서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강태원이 타이어를 긁으며 출발할 때 멀어졌다. 저 사람 미쳤나 봐. 한 행인이 속삭였다. 저기 누군지 알아? 강그룹 회장이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 부자들은 다 똑같아. 인간성이라고는 없어. 세 번째 사람이 덧붙였다. 강태원은 계속 운전했지만 그가 내뱉은 말들이 그의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왜 그 무고한 소년에게 분노를 쏟아냈는지, 왜 지금 더 나쁜 기분이 드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목적 없이 운전했다. 도시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변을 따라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을 지나쳤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그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왜 그 아이에게 그랬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의 음성은 더 이상 강력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잃은 한 남자의 음성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희였다. 태원 씨 빨리 와요. 민호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태원은 전화를 끊고 차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날 밤 송민이는 자신의 평소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몇 개의 판지 위에 웅크리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오래된 담요를 사용했으며 눈을 감았다. 배고픔이 그의 위를 조여왔다. 그날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차 안의 남자의 잔인한 말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송민이는 항상 그랬듯이 기도했고 하루 더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은 평소와는 다르게 찾아왔다. 그날 밤 송민이의 꿈은 평소와 달랐다. 송민이는 자신이 너무 밝은 빛 속에 있어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장소에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단지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채우는 엄청난 평화만을 느꼈다. 그때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가슴, 그의 뼈, 그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무언가였다. 송민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목소리는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그에게 말했다. 송민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온 몸이 그 목소리의 힘에 압도되었다. 오늘 너에게 소리친 그 남자에게는 죽어가는 아들이 있단다. 너는 그에게 돌아가 그 소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를 통해 기적을 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송민이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왜 그 목소리가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이해했다. 비록 어렸지만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하느님이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리의 아이가 빛이 더 강렬해지더니 갑자기 어떤 이미지들이 송민이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보았다.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바로 그 신호등에서 그에게 소리쳤던 남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남자의 얼굴에 교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다. 목소리가 계속했다. 그는 나의 자녀이며 그의 아버지 강태원도 마찬가지다. 너는 민호를 위해 기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송민이는 갑자기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밤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신없이 깨어난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정말 꿈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옆에서는 이웃 할아버지 정씨가 코를 골고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김할머니가 꿈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송민이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짜였다. 하느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없었다. 그는 밤의 나머지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오직 그가 들었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하죠? 송민이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속 목소리가 약속했듯이 하느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정씨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깨어났다. 그는 반쯤 잠에 취한 눈으로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왜 자지 않고 있니 아가?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꿈을 꿨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요. 송민이는 대답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가 이해한 것처럼. 어떤 꿈은 그저 꿈이 아니란다, 송민아. 때로는 메시지지. 송민이는 놀라서 정씨를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정씨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송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아주 중요한 일이요.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의 마음은 결연했다. 아침이 오면 그는 그 아이를 찾아 나설 것이다. 강태원의 아들 민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느님이 명하신 대로. 새벽이 서울의 회색 빌딩들 사이로 밝아오고 있었다. 송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모았다. 빛바랜 작은 배낭에 여분의 셔츠와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남겨준 작은 십자가를 넣었다. 오늘은 어디 가니, 송민아? 정씨 할아버지가 물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송민이가 대답했다. 아침은 먹고 가렴. 정씨는 작은 김밥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송민이는 감사히 받아 먹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다리 밑에서 나와 길거리로 나섰다. 주변 풍경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가슴은 꿈에서 받은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송민이는 몇 시간 동안 아는 거리와 모르는 거리를 걸었다. 그에게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 그는 안내를 받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배고픔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거리 구석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동전을 던져주었고 한 친절한 할머니는 그에게 작은 빵을 주었다. 저기 소년,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니? 송민이는 고개를 들어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친절해 보였고 다소 길을 잃은 듯했다. 어떤 병원을 찾으세요? 송민이가 물었다. 큰 병원 말이야. 아주 좋은 병원. 부자들이 가는 그런 곳. 남자는 대답했다. 송민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삼성 서울병원 말씀이신가요? 송민이가 물었다. 그는 그곳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병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곳이야.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니? 송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그곳에 갈 일이 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함께 가자. 내가 택시비를 낼게. 송민이는 믿을 수 없었다. 하느님이 정말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들은 택시를 탔고 20분 후 삼성서울병원 앞에 도착했다. 고맙다, 소년. 행운을 빈다. 남자는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송민이는 위험 있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과 고급 차들로 가득 찬 주차장이 있었다. 송민이는 그의 더러운 옷과 맨발로 이곳에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로비는 넓었고 대리석 바닥과 장식용 식물들, 그리고 2명의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근무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용기를 내야 해. 송민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느님이 함께하셔.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그를 가로막았다. 여기서 뭐하니, 꼬마야? 파란 유니폼을 입은 큰 체구의 남자가 물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왔어요. 송민이가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픈 소년이 있는데 그를 봐야 해요. 여기는 너 같은 애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경비원이 대답하며 송민이의 팔을 붙잡았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
또 다른 경비원이 다가왔고 함께 송민이를 출구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소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징조라도 찾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불편하게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송민이는 자신의 임무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느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누군가가 외쳤다. 송민이는 고개를 들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아이를 놓아주세요. 송민이를 끌어내리던 경비원들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한 젊은 간호사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28세쯤 되어 보였고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었으며 지성과 친절함이 엿보이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 간호사님, 이 아이가 로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내보내려는 중입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설명했다. 섬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5년 동안 일해왔고 강태원과 여러 번 불쾌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 기업가는 자신의 돈으로 의료 절차를 조작하려 했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특히 미란이 단순히 그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안전, 프로토콜을 뛰어넘기를 거부했을 때 다른 환자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했다. 미란은 그를 깊이 경멸했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 그 거리의 소년이 경비원들에 의해 쫓겨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반발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비원들은 미란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아이는 병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미란은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희망과 절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이 상황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저 아이를 놓아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비원들은 머뭇거렸지만 수간호사로서의 미란의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송민이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다. 투덜거리면서. 미란은 소년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무엇이 필요하니 꼬마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픈 소년을 봐야 해요. 송민이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여기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 대답에 놀라서. 그녀는 신앙이 있는 여성이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니? 그녀가 물었다 해서 모르겠어요. 송민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신호등에서 저에게 소리친 매우 화난 남자예요. 미란의 마음속에 불빛이 켜졌다. 화난 남자, 신호등, 아픈 아들. 그것은 강태원과 그의 아들 민호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남자가 이제 신성한 개입을 통해 이 거리의 소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호야. 미란이 말했다. 그는 정말 매우 아파. 그의 아버지는 강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중 하나지. 그래요. 그게 꿈에서 들었던 이름이에요. 송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민호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느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거예요. 미라는 망설였다. 강태원은 절대로 거리의 소년이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를 송민이를 돕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 아이 정말 순수해 보이네요. 미라는 생각했다. 그리고 민호는 의학으로는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나와 함께 오렴. 미란이 송민이의 더러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볼게. 경비원들이 의아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미란은 송민이를 병원 복도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이 행동이 자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괜찮을까요? 송민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모르겠어. 미란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들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고 미란은 민호의 병실로 가는 길을 생각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 중 하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려는 참이었다. 하느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저를 인도해 주세요. 미란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송민이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강인함이 있었다.
미라는 송민이를 옆 복도로 데려갔다. 그녀는 메인 로비를 피했다. 강태원이나 윤희가 그를 보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송민이에게 민호가 매우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며 위층 특별 스위트룸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이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어떤 병에 걸렸나요? 송민이가 물었다.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이 아주 많이 아파. 의사들도 어쩔 수 없대.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송민이는 단순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도착했고 VIP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호화로웠으며 두꺼운 카펫과 어두운 나무로 만든 문들이 있었다. 여기 있어. 미란이 송민이에게 작은 의료복을 건네며 속삭였다. 이걸 입어. 그러면 눈에 덜 띌 거야. 송민이는 빠르게 갈아입었다. 미란은 그의 더러운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었다. 지금부터는 내 조카라고 할게.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송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들은 민호의 스위트룸 앞에 멈춰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미라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강태원이 있었고 아마도 윤희나 의사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송민이의 모습, 그의 순수한 믿음과 신성한 임무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김수 간호사님, 왜 여기 계세요? 민호의 주치인 박 교수가 다가오며 물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빨리 생각했다. 박 교수님, 제 조카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해서 병원을 구경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박 교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변화 없음. 사실 더 나빠지고 있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 미란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고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진 것 같았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가족만 있어. 박 교수가 말했다. 강 회장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고 했어. 박 교수가 떠난 후 미라는 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손짓으로 송민이를 불렀다. 저기 봐. 그녀는 속삭였다. 침대에 있는 소년이 민호야. 송민이는 까치발로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창백하고 약해 보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볼 수 있었다. 민호의 곁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 근처에 서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미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다. 복도 반대편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코드블루, 갱신 드스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박 교수와 다른 의료진이 급히 달려갔다. 미란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는 것도 알았다. 지금이야. 그녀는 송민이에게 말했다. 내가 들어가서 간호사로서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고 할 거야. 네가 따라 들어와. 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송민이와 함께 들어갔다. 방 안의 광경은 절망적이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줄과 관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윤희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고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강태원은 창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의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란과 송민이를 보자 그는 폭발했다. 나에게 무슨 의미요, 간호사? 강태원이 소리쳤다. 이 거지는 누구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당장 내보내요. 윤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민회계의 시선을 고정한 채 침착하게 서 있었다. 강 회장님, 미란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하이씨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원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는 송민이를 더 자세히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신호등에서 본 당신. 강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 신호등에서 만난 그 아이. 미라는 당황했다. 그녀는 송민이와 강태원이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송민이와 강태원 사이를 오갔다. 무슨 소리야, 태원 씨? 윤희가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그토록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송민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
그는 어제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말을 했는지 기억했다. 이 아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강태원이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은 채 미라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 회장님, 이 아이는 민호를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 강태원이 비웃듯이 말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거리에 아이가 기도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윤희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송민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순수함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태원 씨, 잠깐만요. 윤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냥 시도하게 해보세요. 우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강태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절망감이 너무 깊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머리를 절망적으로 흔들었지만 송민이를 막지는 않았다. 송민이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민호의 침대로 걸어갔다. 아픈 소녀는 눈을 뜨고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호기심의 표정이 있었다. 안녕 민호야. 송민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누구니? 민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나는 송민이야. 하느님께서 너를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어. 윤희는 침대 옆에서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강태원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두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라는 문 근처에 서서 이 이상한 만남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송민이는 작고 더러운 손을 뻗어 민호의 차갑고 약한 손을 만졌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식 기도가 아니라 마치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 직접 드리는 진실한 속삭임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민호를 치유해달라고, 그를 구해달라고, 그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하느님, 제발 민호를 고쳐주세요. 그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의 부모님은 그를 너무 사랑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송민이가 기도하는 동안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그의 손에서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두 소년의 손을 감싸며 방 전체를 황금빛으로 채우고 깊은 평화의 느낌을 전했다. 강태원, 윤희, 미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강태원이 속삭였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윤희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입은 놀라움으로 벌어져 있었다. 미라는 문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녀는 의학 전문가로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방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로 가득 찼다. 이전에는 약하고 불규칙했던 민호의 심장 모니터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더 리드미컬하고 강해졌다. 민호의 창백했던 피부가 건강한 색을 되찾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얕고 어려웠던 호흡이 깊고 규칙적이 되었다. 송민이는 계속 기도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빛은 단지 몇 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윤희의 손이 입을 덮었다.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의 눈이 갑자기 더 밝아졌다. 그의 표정에 생기가 돌아왔다. 복대에서 소란이 들렸다. 주치의인 박 교수와 몇몇 간호사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강태원은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세계관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제 모욕했던 그 거리의 아이가 지금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라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 빠르게 행동했다. 그녀는 송민이에게 다가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송민아, 그녀가 속삭였다. 의사들이 오고 있어. 우리는 이제...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열렸다. 박 교수가 들어왔고 놀란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박 교수의 말은 입 안에서 사그라들었다. 그의 눈은 민호의 심장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던 소년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고 강해지고 있었다.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민호의 침대로 재빨리 다가가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빛은 점점 강렬해져 방 안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 에너지는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휩싸인 두 소년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민호의 심장 모니터의 소리는 더 강해졌다. 규칙적인 비프음이 생명의 리듬처럼 울렸다.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송민이는 계속 기도했다. 눈을 감고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민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전능하신 하느님, 민호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통해 이 가족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은 약 5분간 지속되었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침내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을 때 송민이는 눈을 떴다. 그는 민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호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다. 윤희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민호야, 조심해. 그녀가 외쳤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반쯤 일어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선명하고 밝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올려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나 아프지 않아요.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윤희는 흐느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그의 건강해진 피부색과 생기 넘치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강태원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방금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채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오만함과 확신에 찬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혼란스러움과 경외심만이 남아있었다. 박 교수는 민호에게 다가가 청진기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전문적인 표정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게 말이 돼. 그가 중얼거렸다. 심장 소리가 완전히 정상이야. 미라는 문가에 서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박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즉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은 서둘러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교수님, 어떻게 된 거죠? 한 간호사가 물었다.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소녀는 이제 민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임무가 완수된 것처럼 보였다. 윤희는 마침내 송민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가 우리 아들을 구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송민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가 아니에요, 아줌마.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강태원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다. 마치 몇 년이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차갑고 거리가 있었다. 강태원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호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부드러움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강태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높이에 맞추어.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민호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의료진들은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여러 검사를 준비했다. 간호사들은 민호를 검사실로 데려갔고 윤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실에는 강태원과 송민이 그리고 미란만이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태원은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강태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진 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송민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저씨.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강태원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다리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는 것 같았다. 평생 동안 그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돈의 힘만을 믿었다.
그는 종교를 약한 사람들의 위안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가난한 거리의 소년이 해낸 것을 목격했다. 나는 강태원은 말을 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어제 너에게 끔찍한 말을 했어. 송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실수한다는 걸 아세요. 미라는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이 순간이 개인적이고 신성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강태원이 그녀를 불렀다. 서간호사, 그가 말했다. 가지 마세요. 당신도 이것의 일부예요. 미라는 놀랐지만 병실에 남았다. 그녀는 송민이가 민호에게 오게 된 것은 자신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은 어떤가요? 강태원이 물었다. 이번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미라는 전문가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아직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활력 징후는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민호군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송민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도왔지? 나는 너에게 끔찍했어. 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구나. 송민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냥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어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화났을 때도요. 강태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미라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강그룹의 강력한 회장이 소년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강태원이 흐느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모든 내 돈과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 송민이는 조심스럽게 강태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태원은 고개를 들어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깨달음 그리고 결심. 고맙다, 송민아. 그가 말했다. 진심을 담아. 네가 우리에게 준 것은 그저 내 아들의 생명만이 아니야. 넌 나에게 교훈을 주었어.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태원에게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김 교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경악의 표정이 있었다. 강 회장님, 그가 말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 군의 심장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강태원은 일어섰다. 어떻게 그럴 수가? 김 교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스캔과 오늘의 스캔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습니다. 퇴행성 질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기적이군요. 강태원이 말했다. 이번에는 의심 없이 민호를 데려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돌아올 겁니다. 아내분께서 함께 계십니다. 강태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달라질 것이다. 그가 그동안 해온 모든 나쁜 일들, 밟아온 모든 사람들, 상처 준 모든 이들, 그는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의 아들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듯이 그도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이다. 송민아, 그가 말했다.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그날 이후로 강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호가 퇴원한 날, 강태원은 윤희와 송민이를 데리고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송민아,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강태원이 현관을 열며 말했다. 송민이는 압도되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평생 그런 사치를 본 적이 없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값비싼 미술품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정말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송민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물론이지. 윤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민호는 휠체어에서 일어서 송민이 쪽으로 걸어갔다. 의사들도 놀란 일이었다. 기적은 그의 심장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다리도 치유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여전히 약간 불안정했지만 걸을 수 있었다. 마형, 내 방 보여줄게. 민호가 송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소년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윤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강태원은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부드러움이 있었다. 미안해요, 윤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윤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을 드디어 들었다. 당신이 돌아왔네요. 태원 씨,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몇 주 동안 평창동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정이 되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고 가족 식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민이는 민호의 형이자 친구가 되었다. 가정부들도 변화를 느꼈다. 강태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박씨, 오늘 정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강태원이 정원색에 말했다. 박정원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강태원의 사업 방식에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전에 임원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그가 지시했다. 회의실에서 긴장한 임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또 다른 해고 사태나 무자비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강태원을 만났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우리의 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강그룹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첫째,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직원들을 재고용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적절한 근무 조건을 보장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수익의 30%를 사회복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놀란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강태원이 아니었다. 특별히 그가 계속했다. 저는 송민이의 집이라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거리의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교육과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송민이의 도움으로 강태원은 거리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저택의 정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라, 송민이의 집은 어떻게 운영될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글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갈 거야. 강태원이 대답했다. 송민이는 그곳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지. 송민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래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의미란다, 송민아. 강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 사이에서 그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대신 그는 진정한 부를 발견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목적도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비록 누구에게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송민이가 그를 바라보고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송민이의 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서울의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전국적인 보호소와 교육센터의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이제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제 청년이 된 송민이는 재단의 이사가 되었다. 그는 거리에서의 지혜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적용하여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멋진 여성과 결혼했고 함께 두 아이를 낳았다. 이번 주에 오픈하는 대전센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송민이가 회의 중에 물었다. 네, 이사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한 직원이 대답했다. 송민이는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다리 밑에서 살던 작은 소년이었다. 좋아요. 개관식에 꼭 참석할게요.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민호도 그의 꿈을 이루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심장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의료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도 유명했다. 서울대학병원의 소아심장과에서 민호는 긴박한 상담 중이었다. 김 교수님, 이 아이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레지던트 의사가 설명했다. 민호는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군요. 네, 세 곳에서 모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 일정에 넣어주세요. 그는 종종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를 환자 가족들과 나누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민호도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였다. 그들은 예쁜 딸을 낳았고 아이에게 윤희의 이름을 물려주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갈 거지? 민호의 아내 지연이가 물었다. 응, 아버지의 70세 생신이니까 송민이 형도 가족들과 함께 올 거야. 두 청년은 극적인 상황에서 만났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남성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항상 가족의 유대로 묶여 있었고 봉사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강태원과 윤희는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연민의 유산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저택은 더 이상 냉정함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는 따뜻함과 웃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 되었다. 주말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요? 윤희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며 물었다. 30명 정도요. 사모님, 새로운 가정부가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한때 차가웠던 강태원은 이제 온화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종종 송민이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이야기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화가 많았던 부자 아저씨와 그를 구원한 작은 거리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부자 아저씨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강태원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환호했다. 그것이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 채 송민이와 민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책, 다큐멘터리,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구속, 용서, 그리고 믿음의 힘에 대한 메시지로 영감을 주었다. 서울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했다. 여러분,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한 작은 소녀가 손을 들었다. 영웅은 송민이 아저씨와 민호 선생님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정확히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지. 강태원은 78세의 나이로 자신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윤희, 송민이, 민호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깊은 감사의 말이었다. 윤희야, 그가 아내의 손을 약하게 쥐며 속삭였다. 당신이 나에게 끝까지 인내해줘서 고마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당신은 돌아왔어요, 태원 씨.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강태원은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들아,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 자랑스럽구나. 너는 내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강태원은 송민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송민아, 네가 아니었다면, 네가 나에게 용서와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길 잃은 영혼으로 살았을 거야. 너는 하느님의 도구였어. 내 구원을 위한. 송민이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게 진정한 가족을 주셨잖아요. 강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은 평화롭게 그리고 자신과 세상과의 완전한 화해 속에서 내뱉어졌다. 강태원의 장례식은 서울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그가 삶에 영향을 미친 수백 명의 일반 사람들이 모였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많은 이들이 밖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의식을 지켜보았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송민이의 집을 통해 새 삶을 찾은 과거의 거리 아이들과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재고용된 전 직원들의 증언에서 왔다. 강 회장님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말했다. 그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저는 거리에서 살았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섰다. 저는 15년 전 회사 구조조정 때 해고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막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었죠. 강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하시고 저를 다시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구해 주셨어요. 송민이는 주요 추도사를 맡았다. 이제 30세의 성숙한 남성이 된 그는 단상에 섰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신호등에서 저를 모욕했던 그 남자가
송민이가 말했다.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겸손의 순간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숙연해졌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누었다. 그는 자신을 마비시킨 사고와 당시에는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 그리고 그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말기 질환이 어떻게 결국 그의 가족 전체를 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의 두 번째 삶은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번져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적의 증인이자 산물이셨습니다. 장례식 후 윤희는 강태원의 서재에서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송민이와 민호를 불러 함께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나의 삶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송민이를 만나기 전과 후,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나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만난 후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랑, 목적,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유산,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처음 부분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송민이의 집을 계속 이어나가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강태원 드림, 윤희, 송민이,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들의 눈에 고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아버지의 유산은 계속될 거예요. 송민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 거야. 민호가 덧붙였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함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택 정원에서는 송민이의 집회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강태원이 세상을 떠난 후 윤희는 남편 없이 여러 해를 더 살았다. 그녀는 슬픔에 빠지는 대신 남편의 변화된 유산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초록눈은 여전히 젊음의 불꽃과 지혜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민호가 윤희의 바쁜 일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윤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쉴 시간은 충분히 있단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윤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그녀의 회고록 황금 세 장에서 자유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전국의 대학과 지역사회, 센터를 다니며 간견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희가 서울여자대학교의 강당에서 말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랑과 용서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다. 윤희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윤희가 가장 즐겨했던 역할은 할머니였다. 그녀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뻐했다. 송민이의 두 아이와 민호의 딸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또 해주세요. 민호의 딸 작은 윤희가 졸랐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그는 변했어.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지. 그녀는 손자 손녀들에게 강태원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녀는 다음 세대가 그들 가족의 온전한 유산을 알기를 원했다. 윤희가 세상을 떠난 후 송민이와 민호는 그들의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윤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이나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다.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준 여성을 기리며 또 윤희 어머니는 저에게 진정한 어머니였어요. 송민이가 재단 개관식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저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강씨 가족의 평창동 저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박물관과 교육센터로 변모했다. 그곳은 가족의 역사를 보존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봉사와 구원, 그리고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장소가 되었다. 이 방은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민호의 방이었어요.
이제 중년이 된 송민이가 방문객들에게 안내했다. 바로 이 창문에서 그는 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꿈꿨죠. 저택의 식당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사회, 급식소가 계속 운영되었다. 이제는 강태원과 윤희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그것을 이끌었다. 전통을 살려가며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호의 딸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요. 어느 봄날 송민이와 민호는 저택의 벚꽃 아래 앉아 있었다. 두 형제는 이제 세월의 흔적을 보였지만 그들의 유대는 어느 때보다 강했다. 형,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 민호가 물었다. 송민이는 웃었다. 전혀. 그 신호등에서 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아버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벚꽃 잎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다. 그건 기적이었어, 그렇지 않아?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송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이 기적이야, 민호야. 매일이.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더 많이 날렸고 그것들은 두 형제 위에 부드러운 분홍색 눈처럼 내렸다. 그들은 윤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강태원도 전 세월이 더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강 가족과 송민이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송민이의 집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이제는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22번째 센터를 개관합니다. 송민이의 아들 전구가 발표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 중에는 송민이와 민호도 있었다. 이제 노인이 된 두 사람은 앞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전구가 계속했다. 우리의 사명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거리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민이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이제 주름지고 약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이었다. 순수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 개관식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네 세대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송민이와 민호,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이제 증손자들까지. 할아버지, 처음 강씨 아저씨를 만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송민이의 어린 증손녀가 물었다. 송민이는 웃었다. 무서웠다기보다는 슬펐단다. 그의 눈에서 너무 많은 분노와 고통이 보였거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지. 민호의 손자,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인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투벤터, 준호야, 의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단다. 내 인생은 기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 가족 모임 후 송민이와 민호는 옛 강씨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이제 그곳은 강태원 윤희 기념관이라 불렸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러 왔다시. 형, 생각해봐요. 민호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송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민호야. 그건 하느님의 이야기지. 우리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야. 그들은 기념관의 핵심 전시물, 강태원과 송민이가 신호등에서 처음 만난 장면을 묘사한 대형 그림 앞에 멈춰 섰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 순간이 이토록 많은 것을 바꿀 줄은. 민호가 속삭였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송민이와 민회에 대해 배웠고 대학에서는 그들의 사례가 연구되었으며 종교단체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예로 인용되었다. 윤희, 재단과 송민이의 집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 강태원의 기업 제국은 이제 완전히 자선사업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그의 손자들은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 이익을 내면서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척했다. 어느 날 노인이 된 송민이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아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송민이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 작은 소녀가 물었다. 송민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작은 친절로 시작하렴. 너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계속되는 거란다. 아이들은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송민이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보고 계신가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흩트렸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강태원과 윤희의 현존도 전탐 송민이와 민호의 이야기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았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의 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단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영원한 증언이 되었다. 그들의 유산은 수천 개의 생명을 구하고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지며 셀 수 없이 많은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것은 단지 두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였고 믿음의 이야기였으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이야기였다.